우리가 사는 세상은 첨단 기술의 산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능을 탑재한 기계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은 사람과 사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는 가공 여부에 따라 화폐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연결의 세상에서 지능화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건 일과 직업의 영역이 이미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죠. 빠르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의 바람은 기술의 융합과 함께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어떤 직업이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지만 곧 익숙해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그 일들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려 합니다. 내용을 막 말할게요. 일터로 나온 이들의 일과는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며 일정과 문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찾고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도냐가 사전 계획을 짜는 게 있지. 사무실의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들의 4시간에서 일은 평범하지 5시간 않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PC를 따로 구비를 하고 시간 장치랑 아주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특별한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 바로 고정밀 지도 개발자입니다.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HD맵 개발자는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3차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HD맵을 구축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HD맵의 장점은 기존 지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용량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데 쉽게 올려서 업로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용량이 작다 보니까 광범위한 지역에서 가벼운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HD맵, 3D 맵이라고도 하는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요구되는 3차원 지도입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 차량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판단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있어 고정밀 지도는 차량의 눈이자 안전의 키라고 할 수 있죠. 실제 도로 환경과 가까운 규모로 제작되는 HD맵은 오차 수준을 10cm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구현하는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도로 설계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동 원리까지 융합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도 제작의 영역을 넘어 미래 교통 시스템의 기반을 만드는 고정밀 지도 제작. 이러한 일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확장될 직업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첨단 디지털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사람의 손길 또한 필요한 고정밀 지도 제작 과정. 이동 시 주변 사물을 실시간 인지하는 라이다 센서를 차량에 장착하고 장비 점검을 마친 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건데요. 360도로 빛을 쏘아 빛이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사물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탐지하는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들. HD맵 제작에 있어 실제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팀장님, 저희 네. 터널 쪽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네. 그 터널 스캔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고 정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선 도로 구간별로 주행하며 해당 데이터를 합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지도의 질이 높아집니다. 실제 도로 환경과 가상의 지도가 동일할수록 자율주행의 안전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기에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이들은 오늘도 이렇게 도로를 달립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이제 나와서 한 3, 4시간 동안 주행을 하는데 그 주행하는 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같은 곳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는 경우 그것 또한 이제 데이터 다 손실이어서 한 번 왔던 길은 되도록 피해서 더 다양한 곳을 많이 스캔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나가기 전에 미리 오늘 돌아다녀야 할 곳에 대한 지도를 다 보고 궤적을 다 세운 다음에 그 루트에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돌발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운전자 분의 이런 센스를 최대한 믿고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다음은 보정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차량 주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여러 개의 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각 센서들의 위치와 각도를 한 곳으로 보정해 사물의 위치를 정밀하게 맞추는 것이죠. 고정밀 지도 제작에 있어 후 보정 작업은 맵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얻은 도로 주변의 사물 중에서 맵 구성에 필요한 요소만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차량, 보행자를 검출을 하고요. 이제 그 검출된 것들을 카메라, 라이다를 이용해서 센서 융합을 통해서 그 검출된 데이터들만 따로 제거를 하고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온전한 HD 맵만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는 일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완성됩니다. 내린다고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박스 쳐지고 표지판 하나의 정보라도 지도에 넣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쵸? 자동차랑 이제 보통 사람 고정밀 지도 제작의 목적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3D 지도와 실시간 변수를 통합해 안전 주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맵을 구현하는 일. 그것이 바로 HD맵 개발자의 역할인 것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분야가 좀 새로운 분야고 모든 걸 저희가 직접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제 달려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새로운 길을 감에 있어서 항상 어려운 거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면서 느낀 성취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과 일을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저희가 목표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국의 3D 지도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를 준비하면서 있어서 그 데이터가 쌓이는 게 보이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의 활용은 자율주행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과 증강현실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입체 지도 제작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자율주행 자동차는 상용화 단계에 돌입할 겁니다. 관련 시장과 투자, 일자리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응용 기술이 요구될 텐데요. 여기서 필요한 건 역시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인재겠죠. 그렇다면 HD맵 개발자, 고정밀 지도 전문가가 되려면 과연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이들에게 그 팁을 살짝 들어봤습니다.
이쪽 분야를 진로를 정하고 싶으면 우선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동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적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도 바탕이 되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센서 자체와 그 센서에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능력과 코딩 같은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코딩을 이룸에 있어서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건 다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 공부들이 가장 탄탄한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이쪽 분야에서 아직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 또래들을 봐도 정말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올인을 하고 좀 더 진짜 몰두해서 작업을 해야지 저희도 이제 우버라든지 구글 이런 자율주행에 이제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는 회사들을 충분히 따라잡으려면 그 정도에 대한 이제 투자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분야에 조금 더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는 시대를 반영합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 곧 생활을 바꾸고 변화된 생활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사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매우 지능화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IT 분야의 일자리가 파생될 수 있고 주목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일자리를 생산하는 각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융복합화가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산업 간의 융복화가 이렇게 가속화되고 또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과 산업 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 서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서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고 또 경계가 없거나 초경계화사로 되면서 기계, IT, 서비스 이와 같은 것들 또 기업과 그리고 이런 사무직, 생산직 간의 경계도 사라지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도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산업의 융합입니다. 우리가 신직업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각기 다른 산업 기술이 융합된 일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졌을 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것이죠. 빅데이터 전문가가 지금 최근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패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을 토대로 해서 금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공공 부분이라든지 제조 등에서 활용할 수 있죠. 사물 인터넷 전문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센싱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저장된 정보를 불러내서 다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조업하고 연동시킨다고 보면은요. 3D 프린팅 전문가도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3D 프린터의 속도라든지 재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은요. 제조업에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상현실 전문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드라마에서도 보여졌던 부분들인데요. 게임, 교육, 마케팅 등 널리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콘텐츠도 개발되고 운영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술이 융합되어 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라면 예술 분야는 어떨까요?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양민아 교수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교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술과 IT를 융합시켜 관객과 소통하는 직업. 바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기존의 미술관에서 미디어 아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은 관람객들이 미술관에 가서 뭐 백남준 작가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봤을 텐데요. 그런 미디어 작품에 관객 참여가 조금 더 추가된 분야를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컴퓨터도 굉장히 작아지고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컴퓨터로 영상을 인식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었어요. 그 기술들이 보편화되면서 예술가들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폭이 넓어졌고요. 그래서 점점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가 활성화되게 된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란 작가의 메시지가 담긴 작품에 관객이 참여하며 의미가 완성되는 예술 분야를 말합니다. 관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보는 이의 움직임이 작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단순히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사용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카메라와 각종 센서 등의 하드웨어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예술의 영역 속에 첨단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그래픽이 접목된 것이죠. 미디어 아트에 관객 참여가 더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작품을 건드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혹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바깥에서 기록해서 그것들을 뭔가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미디어 작품들도 인터랙티브 작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랙티브 작품의 범위도 미디어 작품의 범위만큼 굉장히 넓긴 합니다. 전성과 못, 각종 공구 사용이 필수적인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의 위치를 선정하고 관련 기자재를 설치하는 건 관객과 작품의 반응 거리를 설정하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작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살펴보면 예술 작품이기 이전에 적외선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을 종합해 놓은 특수 장치와 흡사한데요. 물리적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는 작업은 작가에게 많은 역량을 요구합니다. 공학자이자 물리학자, 그리고 프로그래머로서의 시선이 작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묵상 안에는 카메라 센서가 2개 들어가고요. 적외선 발광 장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컴퓨터 장치, 프로젝터 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적외선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내보내면 사람들이 빛을 반사해서 그래서 영상들을 맺히게 하고요. 그렇게 맺혀진 영상을 영상 앞에 사람들이 움직이면 거기에 옵티컬 플로우라고 해서 우리 보통 물리에서 얘기하는 역학 필드 같은 게 생겨요. 그렇게 역학 필드 같은 걸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영상을 또 변형하고 그리고 다시 화면에 영상을 투사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양민아 작가의 작품 묵상은 종교적인 기호들로 모아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고 이 상징물이 종교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험적 작품인 만큼 관객의 참여가 핵심입니다. 관객이 취하는 동작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작품. 시각, 청각, 동작을 통해 교감하면 할수록
몰입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작가의 의도와 관객의 참여가 맞물렸을 때 21세기형 예술,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겠죠. 최근의 기술들의 동향을 보면요, 저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행동을 인식하고 행태를 추적해내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유도하거든요. 그런 점은 좀 흥미롭죠. 그러니까 사실 기술이 은닉되어 있다는 뜻인데,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술의 은닉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사실 특이점이 왔을 때도 기술이 은닉되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기술과 교감하거나 공존하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술이 예술과 공존하고 우리와 공존하고 그리고 교감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일 영향이 없을 때 낙뎀을 해야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이나 피지컬 컴퓨팅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들은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화가의 붓처럼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에겐 테크놀로지가 바로 그것이죠. 예술가로서 표현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일 텐데요. 1세대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양민아 작가는 IT 장비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술의 영역이 또 다른 분야와 융합할 다음 세대가 있기에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학생들에게도 좀 더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나오도록 정보를 좀 더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들이 워낙 스크린 미디어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움직이는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거대 미디어라든지 혹은 뭐 저희가 로봇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더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시대. 새로운 직업은 세상에 없던 몇 가지 일을 제외하곤 대부분 기존의 일에 스마트한 기술이 접목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직업의 전문성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영역을 아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마다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이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전화통화에 한창입니다. 화면에는 무엇인가 확인하는 듯한 질문 사항들로 가득한데요. 이들은 이칠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주목받고 있는 신직업인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불법 게시물들로 몸살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 디지털 장의사 SORM은 이제 개인과 기업의 이 온라인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게 불편한 게시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난 데이터, 그다음 행사 기간이 지난 데이터, 그리고 세일 기간이 지난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삭제해주는 비즈니스를 이제 디지털 장의사 SORM이라고 일컫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쓰레기통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쓰레기를 수집해서 가져가서 처분하고, 그리고 컴퓨터 안에도 이제 휴지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옮겨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라인 속에서도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분명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지우는 회사들이 없다가 이제 최근에 그게 대두가 돼서 이제 이슈가 있고 이제 필요로 의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봐. 그렇지.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선물해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 기기가 소형화되고 스마트화됨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확산 속도가 빠른 인터넷의 특성상 개인이 모든 부정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직종으로 거론되고 있죠. 처음 디지털 장의사는 고인의 온라인 흔적을 지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역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거나 거짓 사실에 시달리는 이들의 게시물을 삭제해 평판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입니다. 최근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로드된 게시물을 찾아내고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키워드를 선택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분야는 저도 아예 몰랐던 분야인데 처음에 들어와서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업무를 진행했었어요. 그냥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제가 삭제를 직접 하고 삭제를 직접 하신 의뢰인분이 저한테 감사하고 막 눈물을 쏟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누굴 돕는 게 이렇게 그냥 봉사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도울 수 있구나. 그래서 막 진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면 상당하게 지금 그 게시판을 디지털 장의사는 게시물 삭제 의뢰가 들어오면 삭제 요청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 의논하는데요. 이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의뢰 내용이 특정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은 아닌지, 게시물의 삭제로 인해 특정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올바른 윤리적 판단에 의거해 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타크루즈 컴퍼니입니다. 네. 신중하게 의뢰 전화를 받는 오승태 씨.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모양입니다.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그는 이전 직장에서 쌓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이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를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의뢰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온라인상에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직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배려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문의가 들어오면 상대방은 그 의뢰인은 많이 힘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많이 괴롭고 힘들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배려해서 그 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힘든 것인가 이해를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알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뢰자들이 보통 연령이 되게 어려요. 뭐 1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이런 순으로 이제 그 개인들로 봤을 때는 연령이 굉장히 어린 층에서 많아지는데 저기 저 망따를 당하거나 뭐 몸캠을 당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이래서 이 저희랑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 그 중간에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접할 때 되게 저희는 답답하죠. 파란색? 아니 책으로 만든 거.
디지털 장의사는 최근 다양한 디지털 범죄 문제가 불거지며 그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직업군인데요. 하지만 관심도에 비해 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분야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로 인해 등장했지만 그 기술을 활용해 현대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디지털 장의사.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기록 삭제 SORM 이 비즈니스는 저희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글의 회장 에릭 슈미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우리나라 통계청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앞으로 뜰 미래 유망한 직업군이라고 이제 4차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이런 직업군이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전망보다는 이 비즈니스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의뢰자들의 이 건강한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만족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지식의 창고, 도서관. 우리가 도서관에서 수많은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각종 문헌을 수집 보관하는 사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며 이들의 역할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소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부서가 생겨났고 이를 전담하는 디지털 이미지 보존 전문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디지털 기획과에서는 하는 일들이 전자도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저작권이라든가 아니면 한쪽의 라이브러리 아니면은 이 도서 관련된 이런 업무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희귀본 아니면 기중본이라든가 아니면 산업화 시급한 여러 가지 총독부 이전에 일제강점기 이전의 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책들. 디지털 이미지 보존 전문가는 이미 산업화 진행됐거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데요.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디지털 이미지 변환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작업할 책은 오륜행실도입니다. 오륜행실도는 정조의 명에 따라 편찬된 책으로 유교 윤리를 중시하던 조선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데요. 문헌을 디지털화하기에 앞서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가. 먼저 책의 제목 등 기본 정보를 담기 위한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책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죠. 접혀있는 부분을 펼치고 이물질을 떼어내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건데요. 디지털 이미지 전문가는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업물이 전자도서관에 업로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현재 구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해요. 안 될 것 같은 거를 지금 뭔가를 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하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구현 가능한 지금 자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장비로 디지털을 하는 거에 대한 이해와 한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하나의 미학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책 내용을 촬영할 차례입니다. 촬영 과정에서는 최대한 원본과 가까운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핵심은 고해상도 촬영과
색 보정입니다. 고해상도 장비는 자료 촬영 시 세밀한 색 표현을 가능케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색상표는 원본과 유사한 색감을 표현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고해상도 촬영은 원본 자료의 질감까지 표현할 수 있어 이미지에 사실감을 더해주는데요. 색과 장비 활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표현해내기 어려운 일이죠. 일반 책을 하는 거랑 고소를 하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책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정확한 색깔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고소에 이제 바란 종이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색들이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색상표를 이용해서 그나마 모니터든 출력을 하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으로 만들어낸 디지털 이미지. 고품질의 이미지는 온라인 서비스를 넘어 실물 자료를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자료 보존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온 것이죠. 디지털 이미지 보존 전문가 김경수 씨는 점점 디지털화 되어가는 도서관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변화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편집 디자인, 웹 디자인, 그리고 사진 촬영을 겸했던 경험을 살려 도서관의 소장 자료 디지털 이미지화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사료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희귀한 자료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촬영 기술만큼이나 자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적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문헌 정보학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록학, 아카이브 등의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디지털화하는 작업 자체가 하나의 스캔부터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웹브라우저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은 그 프리랜서를 하면서 그 느꼈던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접목이 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요, 이 자료에 대한 하나의 이해인 것 같아요. 이 가치, 어떤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이거를 이해하느냐가 가장 디지털화하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기능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이 듭니다. 디지털 기술은 공간의 제약 없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시대를 열어주었는데요. 쉽게 얻을 수 없는 고전 자료의 대중화에 의문을 품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직업, 디지털 이미지 보존 전문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건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보존하려는 이의 노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변화하는 시대는 다양한 직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한 지금,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직업은 이전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현재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직업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직업, 그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감성 상호작용 연구실.
실제로 향이 잘 섞여야 되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합쳐서 하는 부분은 1차 테스트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이들은 사람의 오감을 자극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오감 콘텐츠 개발자입니다. 오감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감이라는 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을 실제로 센싱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센싱할 수 있는 어떤 기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들을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오감 콘텐츠란 센싱 기술, 그래픽 기술 등을 통해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VR, AR 역시 오감 콘텐츠 중 하나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 가상의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최근 오감 콘텐츠는 하나의 감각에 국한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을 우리는 오감 콘텐츠 개발자라고 칭합니다. 오감 콘텐츠는 다양한 학문들이 이렇게 융합되어서 비로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감성을 실제로 이렇게 정량화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우리가 알고 있는 IC 기반 그런 과목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필요할 거고요. 단순히 성능뿐이 아니라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 제품이 되고 상품이 되고 물건이 되고 사람들이 쓰이는 물건이 되기 위한 그런 외적인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그리고 공부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감 콘텐츠 개발자에게 있어 VR은 여전히 흥미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하는 VR은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가상현실의 세계로 인도하는 영상장치, HMD의 후각을 자극하는 발양장치를 더한 것입니다. VR 콘텐츠 속에서 가상의 경험을 할 때 후각적 요소를 더해 더욱 생생한 체험을 돕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원두를 만질 때 커피향을 나게 하는 겁니다. 가상현실 환경에서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 방향 등을 계산해 향의 농도를 조절하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죠. 지금까지 가상현실 기술은 시각, 청각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양장치는 여기에서 후각 자극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몰입감과 실제감을 증강시키기 위한 장치인데요. 발양장치는 후각 자극을 제공하기 위해서 향을 분사하는 장치로서 화학적인 향물질을 미세하게 제어하고 선택적으로 향을 발산하는 기술, 그리고 유무선 통신 기술,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른 향 제어 기술 등 난이도가 매우 높은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오감 콘텐츠를 편집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직접 개발했습니다. 영상에 맞는 향의 종류, 농도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들이 이렇게 후각 콘텐츠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각은 시각이나 청각과 달리 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량화시키기 어려워 연구, 개발이 더딘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가정이나 영화관에서도 오감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겠죠. 향은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그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하려면 그 디지털화된 정보로 정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작도구에서는 향의 종류에 따라서 그 향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렇게 디지털화된 향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향을 선택하거나 편집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저작 도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보십니다. 일단은 오감 콘텐츠 연구는 질병 진단에도 도움을 줍니다. 현재 개발 중인 질병 모니터링 장치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런 UI에서 우리가 안내문 같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특정 향을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은 이에 착안해 특정 향을 발산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죠. 약간 좀 표준화된 기기에서 나는 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기 치매 증상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의학 분야로 지식을 넓혀나간 오감 콘텐츠 개발자. 이들의 연구로 인해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저희가 후각 과제, 후각 콘텐츠 연구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각을 센싱하려면 센싱 기술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새로운 감각을 정의 내리고 실제로 제품화되기 위해서는 그 인간과의 인터랙션을 위한 UI, UX 기술에 대한 기반 기술도 기본 그 지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각을 통한 감성을 통한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들이 어떤 창의성이 필요하고요. 약간 끈기도 필요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신직업. 사라지는 직업만큼이나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신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의 기회를 넓혀나가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때인데요. 신직업에 따라서 일자리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과 개인이 신산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개인의 신직업 발굴이라든지 창직 활동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이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는 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는 의미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기에 어떤 영역에서든 누구에게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